저는 올해 72입니다. 강남 음마 아파트에서 30년째 살고 있죠. 남편이 돌아가신 지 7년이 됐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해도 이 집만큼은 제 자랑이었습니다. 낡았지만 재건축 얘기가 나오면서 집값이 20억까지 올랐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부러워했어요. 월 150만 원 연금으로 근근히 사는 할머니가 20억짜리 집 주인이라니까요. 사실 이 집은 제가 평생 모아서 산 거예요. 남편과 둘이서 30년 전 대출받아 샀죠. 좁은 투룸에서 시작해서 악착같이 일해서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남편은 택시를 몰았고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손이 트고 갈라지도록 일했죠. 이사 온 첫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남편이 베란다에서 한강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여보, 우리도 강남에 집이 생겼소. 그때 남편의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어요. 며느리 수진이가 퇴근하고 집에 들렀습니다. 요즘 자주 오더군요. 전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왔는데 말이죠. 어머님, 저녁 드셨어요? 수진이가 과일 봉지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밝았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나 싶었죠. 응, 죽 끓여 먹었어.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수진이가 소파에 앉더니 스마트폰을 제 앞으로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어요.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분담금 최고 5억, 노후 대책 없는 고령 가구 파산 위기.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올해 72입니다. 강남 음마 아파트에서 30년째 살고 있죠. 남편이 돌아가신 지 7년이 됐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해도 이 집만큼은 제 자랑이었습니다. 낡았지만 재건축 얘기가 나오면서 집값이 20억까지 올랐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부러워했어요. 월 150만 원 연금으로 근근히 사는 할머니가 20억짜리 집 주인이라니까요. 사실 이 집은 제가 평생 모아서 산 거예요. 남편과 둘이서 30년 전 대출받아 샀죠. 좁은 투룸에서 시작해서 악착같이 일해서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남편은 택시를 몰았고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손이 트고 갈라지도록 일했죠. 이사 온 첫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남편이 베란다에서 한강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여보, 우리도 강남에 집이 생겼소. 그때 남편의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어요. 며느리 수진이가 퇴근하고 집에 들렀습니다. 요즘 자주 오더군요. 전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왔는데 말이죠. 어머님, 저녁 드셨어요? 수진이가 과일 봉지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밝았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나 싶었죠. 응, 죽 끓여 먹었어.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수진이가 소파에 앉더니 스마트폰을 제 앞으로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어요.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분담금 최고 5억, 노후 대책 없는 고령 가구 파산 위기.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삿짐 센터가 온 건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왔어요.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저는 아직 짐을 다 싸지 못한 상태였죠. 할머니, 빨리 문 열어주세요. 다음 집도 가야 돼요. 문을 열자 작업복 입은 남자 셋이 들어왔습니다. 인사도 없이 바로 집안을 둘러보더군요. 30년 살던 집을 단 몇 시간 만에 비워야 한다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이것도 가져가세요? 저것도요? 남자들이 물어볼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거실장, 침대, 옷장.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죠. 남편이 결혼기념일에 사준 화장대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화분들은요? 베란다의 난초 화분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남편이 키우던 거였습니다. 7년 동안 제가 정성껏 돌봤죠. 그것도 가져갈게요.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울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남자들 앞에서 눈물 보이기 싫었거든요. 2시간 만에 집이 텅 비었습니다. 30년의 흔적이 트럭 한 대에 실렸어요.
남자들은 짐을 싣고 출발했죠. 저도 뒤따라 택시를 탔습니다. 할머니,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님이 물었어요. 주소를 말하려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종이에 적어둔 주소를 보여줬죠. 여기요? 이거 완전 시골인데요. 기사님이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2시간 넘게 걸린다고 했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한강도 높은 빌딩들도 사라졌죠. 1시간쯤 지나자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건물 대신 논밭이 보였어요. 사람도 차도 점점 줄어들었죠. 2시간째 되니까 포장도로도 끝났습니다. 비포장 흙길로 접어들었어요. 할머니, 정말 여기 맞아요? 내비게이션도 길을 못 찾는데요. 기사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도 불안했어요. 이게 정말 맞나 싶었죠. 앞에 트럭이 보이네요. 저걸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 이삿짐 트럭이 먼지를 날리며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비포장길이 너무 험해서 차가 덜컹거렸어요. 멀미가 났습니다. 10분쯤 더 가니까 트럭이 멈췄어요. 주변에는 자풀만 무성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은 보이지 않았죠. 그저 황무지였어요. 할머니, 다 왔어요. 기사님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도 비틀거리며 내렸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죠. 그때 봤습니다. 낡은 컨테이너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었어요. 녹슨 철판으로 만들어진 컨테이너였습니다. 문짝도 제대로 닫히지 않을 것 같았어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삿짐 남자들이 벌써 짐을 내리고 있었어요. 화장대가 컨테이너 안으로 던져졌습니다. 쿵 소리가 났죠. 조심히 좀 해주세요. 소리쳤지만 남자들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빨리 일 끝내고 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바닥은 차가운 시멘트였죠. 천장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새겠더군요. 난방은 어떻게 해요? 이삿짐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저희는 짐만 옮기는 거라서요. 남자들은 마지막 짐까지 내리고 급히 떠났어요. 트럭이 사라지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택시 기사님도 머쓱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할머니, 괜찮으시겠어요? 여기 사람이 살 곳이 아닌 것 같은데. 기사님의 걱정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집은 넘겨버렸는걸요. 괜찮아요. 며느리가 관리해 줄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남 앞에서 초라한 모습 보이기 싫었죠. 기사님이 떠나고 나니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사방이 고요했어요. 새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 소리만 쌩쌩 불었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연결음이 3번 울렸습니다. 어머님, 수진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진아, 나 도착했어. 근데 여기가 너무 공기 좋죠? 수진이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공기 좋기는 무슨, 여기 사람이 살 곳이 아니야. 컨테이너잖아. 난방도 안 되고. 어머님, 그래도 어머님 땅이잖아요. 제 친정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예요. 말투가 싸늘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눈물 흘리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수진아, 농담하는 거지? 여기서 어떻게 살아? 물도 안 나오고. 요양원 가시든가요? 어머님 연금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잖아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양원이라고요. 멀쩡한 사람을 요양원에 보내라고요. 수진아, 나 아직 건강해. 요양원은 무슨. 그럼 거기서 사세요. 저희도 대출금 갚느라 바빠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준호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어머님 챙기느라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수진이가 준호에게 쏘아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어요. 여보세요? 수진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죠. 연결음만 길게 울렸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한참 만에 연결됐어요.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한 게 분명했어요. 준호야, 엄마 여기 못 살겠어. 너무 열악해. 엄마, 미안해. 나도 몰랐어. 몰랐다니? 너희가 이 땅 준 거잖아. 엄마, 며느리가 괜찮다고 했어. 나도 속은 거야. 준호가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믿기지 않았어요. 그럼 엄마 어떡해? 여기서 겨울을 나라고? 엄마, 조금만 참아. 내가 뭐 방법을 찾아볼게. 언제?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어요. 끊긴 게 아니었습니다. 준호가 끊어버린 거였죠.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꺼져 있었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버림받았다는 걸요. 아들도 며느리도 저를 버렸어요. 20억짜리 아파트를 뺏고 쓰레기 땅에 던져놓고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컨테이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가 무릎을 시렸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터져나왔어요. 30년을 모아 산 집,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집을 넘겨줬더니 이런 꼴을 당하다니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컨테이너 안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전기 스위치를 찾았지만 없었습니다. 전기도 안 들어왔죠. 그날 밤 저는 어둠 속에서 떨며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쌩쌩 불었어요. 이게 내 인생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첫 겨울이 왔습니다. 컨테이너는 냉골이었어요. 바람이 틈새로 들어왔죠. 이불을 세 겹 덮어도 추웠습니다. 손발이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죽을 수는 없었거든요. 아직 준호에게 보여줄 게 남아 있었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면 안 됐습니다. 봄이 오자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돌투성이 밭이었습니다. 괭이질을 하면 돌만 나왔죠. 손에 물집이 잡혔어요. 터지고 아물기를 반복했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어느 날 할아버지 한 분이 지나가다 물었어요. 동네 이장님이었습니다. 김 이장님이라고 했죠. 채소 좀 심으려고요. 이 돌밭에요? 힘들게 왜 그러세요? 김 이장님이 혀를 찼습니다. 안쓰러운 눈빛이었어요. 먹고 살아야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눈물 날 것 같았거든요. 그의 여름 상추와 고추를 조금 수확했습니다.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키운 거였죠.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3만 원을 벌었어요. 그 돈으로 쌀을 샀습니다. 가을이 되자 몸이 익숙해졌어요. 아침 5시에 일어나 밭에 나갔습니다. 해가 지면 컨테이너로 돌아왔죠. TV도 없었어요. 그저 라디오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해에는 더 많이 심었어요. 무도 심고 배추도 심었습니다. 김 이장님이 가끔 도와줬어요. 할머니, 자식들은 뭐 하나요? 어느 날 김 이장님이 물었습니다. 서울에 있어요. 연락은 하고 지내요? 가끔요. 거짓말이었습니다. 1년 넘게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전화하면 받지 않았죠. 문자도 익십이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요. 수진이는 아파트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3천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했대요. 거실 벽지를 뜯고 새로 붙였죠. 주방도 시스템 주방으로 교체했습니다.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파티를 열었죠. 언니, 여기 강남이잖아. 완전 부자네.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거야. 효도한 보람이 있지.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대요. 효도라니요. 저를 컨테이너에 버려놓고 효도라고 했답니다. 명품 가방도 샀어요. 200만 원짜리 핸드백이었습니다. SNS에 사진을 올렸죠. 좋아요가 수백 개 달렸대요. 요즘 너무 행복해. 시어머니 없으니까 자유롭고. 수진이가 친구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카톡 단톡방에서요. 나중에 누가 캡처해서 보내줬어요. 준호는 뭐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수진이 하는 대로 내버려뒀어요. 가끔 제 생각을 하긴 했대요. 여보, 엄마한테 전화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어머님 땅에서 잘 지내고 계실걸요.
그래도 당신 엄마 챙기고 싶으면 당신이 해요. 난 바빠요. 수진이가 차갑게 말했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어미를 버렸습니다. 세 번째 해 겨울이었습니다. 12월이었어요.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물이 안 나왔죠. 얼어붙은 거였어요. 수리기사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배관이 다 얼었어요. 이거 갈아야 돼요. 얼마나 들어요? 30만 원 정도요. 통장 잔고는 15만 원이었습니다. 모자랐어요. 채소 팔아서 모은 돈이 전부였죠. 떨리는 손으로 수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다행히 받았습니다. 왜요? 첫 마디부터 차갑더군요. 수진아, 보일러가 고장났어. 30만 원만 보내줄 수 있어? 30만 원이요? 수진이가 비웃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저희도 대출 이자 내느라 죽겠어요.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파트는 이미 명의 이전했으니 대출도 없었어요. 있다 해도 제가 살던 집인데 이자 정도는 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30만 원이면 없어요. 정말 없어요. 어머님도 연금 나오시잖아요. 그걸로 해결하세요. 연금은 다 생활비로 나가. 그럼 어쩌라고요? 저희도 먹고 살기 바빠요. 수진이가 짜증을 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연결이 안 됐죠. 차단한 겁니다. 준호에게도 전화했어요. 역시 차단이었습니다. 둘 다 절버렸어요. 30만 원이 아까워서요. 김 이장님에게 사정을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가 빌려줄게요. 이장님 고맙습니다. 꼭 갚을게요. 천천히 갚아요.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못 봐주겠어요. 김 이장님이 돈을 빌려줬습니다. 보일러를 고쳤어요. 그제야 따뜻한 물이 나왔죠. 그날 밤 김 이장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변호사 아는 사람 소개해 줄까요? 변호사요? 왜요? 자식들이 너무하잖아요.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김 이장님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그래도 제 자식들인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법까지 동원해서 자식과 싸우고 싶지 않았죠. 그래도 할머니 만약을 대비해서 알아는 두세요. 내 친구가 변호사 하나 아는데. 고맙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김 이장님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명함은 놔두고 갔어요. 책상 위에 놓인 명함을 물끄러미 봤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명함이 나중에 제 무기가 될 줄은요. 한편 그 시각 서울에서는요. 수진이가 친구들과 고깃집에 있었습니다. 언니, 시어머니한테 전화 왔다며? 응, 돈 달래. 얼마? 30만 원. 웃기지 않아? 수진이가 소주잔을 들이켰습니다. 그래서 줬어? 당연히 안 줬지. 우리도 돈 없는데. 근데 언니 어제 가방 산 거 200만 원짜리잖아. 친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시어머니 챙기다간 우리가 거지 돼. 수진이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웃었죠. 그 웃음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나중에 누가 녹음해서 보내줬거든요.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버텼어요. 어떻게든 살아남았습니다. 밭을 일구고 채소를 팔고 근근히 생활했죠. 포기하고 싶은 날도 많았어요. 하지만 버텼습니다. 왜냐고요? 복수하고 싶었거든요. 수진이에게 당한 것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곧 올 거였어요. 제가 웃을 날이요. 3년째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4월 중순쯤이었어요. 평소처럼 밭에서 일하고 있었죠. 그날따라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웅웅거리는 소리였어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죠. 드론이었습니다. 검은색 드론이 제 땅 위를 날고 있었어요. 한 바퀴, 두 바퀴 돌더니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취미로 날리나 싶었죠. 그런데 다음 날도 왔습니다. 이번엔 2대였어요. 더 낮게 날았습니다.
카메라가 달려있는 게 보였죠. 뭘 찍는 거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불안했어요.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검은 세단 2대가 나타났습니다. 비포장 흙길로 차가 들어왔어요. 고급 차였습니다. 서울에서나 볼 법한 차였죠. 차에서 양복 입은 남자 넷이 내렸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제 땅 주변을 둘러보더군요. 저기 무슨 일이세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남자들이 절 보더니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 땅 주인이 누구신지 아세요?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명함을 내밀었죠. 대기업 로고가 박혀 있었어요. 제 땅인데요. 아, 그러세요?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실례지만 토지대장 확인 좀 해봐도 될까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사기꾼인가 싶었죠. 아, 죄송합니다. 저희는 영그룹 실사팀입니다. 이 지역이 개발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어서요. 개발이라고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개발이요? 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더 이상 자세한 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토지대장은 집에 있어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다시 올게요. 남자들이 차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먼지만 남겼죠. 그날 저녁 김 이장님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왔어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요? 여기요, 이 동네 전체가 국가 반도체 단지 후보지래요. 김 이장님이 신문을 펼쳤습니다. 경제면에 큼지막하게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정부, 영지역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 선정. 최종 결정은 6개월 내 발표 예정. 기사를 읽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지도가 함께 실려 있었어요. 제 땅이 딱 한가운데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대박이에요. 진짜 개발되면 땅값이 엄청 오를 거예요. 정말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돌밭이었던 땅이 갑자기 금광이 된다고요. 근데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후보지가 3곳이래요. 그럼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가능성은 높대요. 정부가 벌써 예산 편성했다고 하니까. 김 이장님이 흥분했습니다. 저도 떨렸어요. 하지만 조심스러웠죠.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이제라도 변호사 만나요.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야 할까요? 당연하죠. 만약 개발되면 보상금이 엄청날 거예요. 법적으로 준비해야 돼요. 김 이장님이 전해줬던 명함을 다시 꺼냈습니다. 내일 같이 가요. 내가 동행할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준비해야 할 때였어요. 다음 날 시내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젊은 변호사였어요. 박 변호사라고 했죠. 토지대장 확인했습니다. 깨끗하네요. 명의도 할머니 앞으로 되어 있고요. 그럼 문제 없어요? 네, 증여계약서도 명확합니다. 며느리분이 할머니께 증여한 거 맞죠? 맞아요. 증여세는 납부하셨나요? 며느리가 했다고 했어요. 확인해 볼게요. 박 변호사가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납부 기록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제 땅이 확실한 거죠? 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만약 개발되면 보상금도 할머니가 받으시는 겁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일까요? 이 쓰레기 같던 땅이 제 것이 맞을까요? 할머니, 한 가지만 조심하세요. 박 변호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뭔데요? 개발 소식 들으면 며느리분이 다시 나타날 겁니다. 땅 돌려달라고 할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시도는 할 거예요. 그때 흔들리면 안 돼요. 박 변호사의 말이 뼈에 새겨졌습니다. 흔들리지 않을게요. 좋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받으시면 세무 처리도 도와드릴게요. 사무실을 나오며 김 이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할머니, 이제 좋은 일만 남았어요. 그날부터 매일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라디오를 틀고 경제 뉴스를 들었죠. 신문도 사서 봤어요. 한 달쯤 지나자 또 기사가 났습니다. 영지역 반도체 단지 최종 후보지 두 곳으로 압축. 제 땅이 속한 지역이 포함됐어요. 한편 그 시각 서울에서는요. 수진이가 부동산 앱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여보, 이거 봐. 준호를 불렀습니다. 왜? 우리 아파트 시세가 떨어졌어. 20억이었는데 17억이래. 뭐? 준호가 핸드폰을 빼앗아 봤습니다. 정말로 시세가 하락하고 있었어요. 재건축 조합 비리 때문이래. 공사가 무기한 연기됐대.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기한이면 언제 되는 건데? 몰라. 최소 5년은 걸린대.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 진짜. 재건축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수진이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대출 이자율이 조정됩니다. 얼마나요? 기존 3%에서 4%로 오릅니다. 갑자기요? 시장 금리 인상 때문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진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이자가 한 달에 50만 원 더 나왔습니다. 여보, 이자가 올랐어. 얼마나? 한 달에 50만 원 더 내야 돼. 미쳤네. 준호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우리 집은 괜찮겠지? 강남인데. 수진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글쎄, 요즘 강남도 안 좋다던데. 에이, 설마. 우리 아파트는 달라. 수진이가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이 얼굴에 드러났어요. 그날 밤 수진이는 잠을 못 잤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수진이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곧 알게 됐죠.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은 6월 15일이었습니다. 저녁 9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컨테이너 안에서 라디오를 켜고 있었죠. 김 이장님이 아침에 전화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녁 9시 뉴스 꼭 보세요. 발표 나온대요. 정말요? 네, 동네 사람들한테 다 연락 돌아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개월을 기다렸어요. 오늘 드디어 확정 발표가 난다고 했죠. TV가 없어서 라디오로 들어야 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8시 55분이었죠. 5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9시 정각 뉴스가 시작됐어요.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입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손을 꽉 쥐었어요.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를 오늘 확정 발표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경기도 영시 영동 일대 150만 평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제 땅이었습니다. 확정이었어요. 총 사업비 20조 원 규모로 3년 내 착공 예정입니다. 토지 보상금은 공시지가 대비 평균 15배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를 꼭 붙잡았습니다. 15배라고요. 제 땅이 5천만 원이었으니까.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추가로 상업용지 대토 보상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토 보상이요. 그게 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좋은 거라는 건 알았습니다. 뉴스가 끝나자마자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 이장님이었습니다. 할머니, 들으셨죠? 네, 들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대박이에요. 이장님, 저 꿈꾸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진짜예요. 내일 당장 구청 가서 확인해 봐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3년 동안 돌밭을 일구며 살았는데 그 땅이 금광이 된 겁니다. 그때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죠. 여보세요? 어머님. 수진이었습니다. 3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야? 일부러 차갑게 물었습니다. 저 수진이에요. 어머님. 아, 수진이. 3년 만이네. 어머님, 뉴스 보셨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무슨 뉴스? 반도체 단지요. 어머님 땅이. 아, 그거.
봤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지만 참았죠. 어머님, 제가 찾아뵐게요. 내일 갈게요. 왜? 어머님 뵙고 싶어서요. 너무 오래 못 뵈었잖아요. 3년 동안 30만 원도 아까워하던 사람이 갑자기 보고 싶대요. 이유는 뻔했습니다. 수진아, 나 바빠. 끊을게. 어머님, 잠깐만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화번호를 차단했어요. 준호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구청으로 갔어요. 보상 담당 부서를 찾았습니다. 어르신, 토지대장 가져오셨어요? 젊은 공무원이 물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서류를 내밀었죠. 공무원이 컴퓨터로 확인했습니다. 300평이시네요. 공시지가가 5천만 원이고 보상은 얼마나 받아요? 평당 보상금이 나올 텐데요. 대략 계산하면 공무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개발 보상금만 10억 정도 예상됩니다. 10억이요. 숨이 턱 막혔어요. 그리고 상업용지 대토 원하시면 15억 상당 부지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합쳐서요? 25억 정도 되십니다. 25억이라고요. 5천만 원이 25억이 됐습니다. 50배였어요. 확정인가요? 네, 3개월 뒤 정식 통보 나가고 6개월 내로 보상금 지급됩니다. 공무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복 많이 받으셨어요. 구청을 나오며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눈부셨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3년 동안 버틴 보람이 있었습니다. 컨테이너에서 얼어 죽을 뻔하고 손에 굳은 살 박히도록 일했지만 결국 해냈어요. 그날 오후 박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축하드립니다. 박 변호사가 환하게 웃었어요. 변호사님, 며느리가 연락 왔어요. 예상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찾아오겠대요. 올 겁니다. 틀림없이요. 그때 절대 흔들리시면 안 돼요. 안 흔들려요. 이미 마음 굳혔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보상금 받으시면 계획 세우세요. 계획이요? 네, 세금 문제도 있고 돈 관리도 해야 하니까요. 박 변호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절반은 기부할 거예요. 기부요? 네, 고아원에요. 저처럼 버림받은 아이들한테요. 박 변호사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훌륭한 결정이세요. 나머지는 제 노후 자금이고요. 그럼 실버타운 알아볼까요? 그게 좋겠네요. 사무실을 나오며 가슴이 뿌듯했어요. 이제 계획을 세울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그날 저녁 서울에서는요. 수진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켰어요. 9시 뉴스였죠. 정부 경기도 영시 반도체 단지 확정. 화면에 지도가 나왔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보였어요. 시어머니 땅이었습니다. 토지 보상금 역대 최고 수준. 자막이 떴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여보. 준호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왜? 준호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이거 봐. 수진이가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저기가 어머님 땅이잖아. 준호가 TV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공시지가 대비 15배 보상 예정. 뉴스 앵커가 말했습니다. 15배면 준호가 계산했어요. 5천만 원이었으니까 7억 5천만 원? 상업용지 대토 포함하면 더 올라갈 전망. 앵커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대토까지 하면 25억까지 갈 수 있대. 수진이가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25억이라고? 25억?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진정해. 진정하라고? 우리가 25억을 날린 거잖아. 수진이가 준호의 멱살을 잡았어요. 왜 그때 안 말렸어? 왜? 나도 몰랐잖아. 당신 엄마 땅인데 확인도 안 했어? 바보야.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화장이 번졌어요. 전화해봐. 어머님한테 전화해.
어,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울렸죠.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 차단이었습니다. 차단당했어. 뭐, 다시 걸어봐. 수진이가 자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역시 차단이었죠. 안 받아. 어머님이 전화를 안 받아. 미쳤네. 진짜 미쳤어. 수진이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숨도 못 잤다고 합니다. 나중에 준호 친구가 말해줬어요. 수진이는 밤새 울었대요. 25억을 날렸다고, 인생이 끝났다고요. 저는 그날 밤 평화롭게 잤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푹 잤어요. 악몽도 없었죠. 아침에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돌밭을 바라봤어요. 이제 이 땅은 금으로 바뀔 겁니다. 김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동네 잔치예요. 오늘 저녁에요. 잔치요? 네, 할머니 축하하는 자리예요. 다들 기뻐하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음식을 가져왔어요. 떡도 있고 과일도 있었죠. 할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고생 끝에 복이 왔네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날 밤 별을 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내가 해냈어요. 우리 이겼어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전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포장길에서 먼지가 피어올랐어요. 검은색 외제차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진이가 내렸어요. 명품 옷을 입고 있었죠. 하이힐까지 신고 왔더군요. 흘길에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습니다. 뒤따라 준호도 내렸어요. 두 사람 다 얼굴이 상해 있었습니다. 며칠 못 잔 게 분명했죠. 어머님, 수진이가 달려왔습니다.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이힐이 흙바닥에 박혔죠.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전 그 연기가 다시 시작된 겁니다. 일어나.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수진이가 제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떼어냈죠. 준호도 뭔가 말해봐. 수진이가 남편을 쳐다봤어요. 준호가 어정쩡하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쏘아붙였습니다. 엄마를 이런데 혼자 두고. 이런데라고? 내가 준 땅이잖아. 준호가 입을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었죠. 어머님, 사실은요. 수진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실은 계속 연락하려고 했어요. 근데 전화번호를 잃어버렸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차단해놓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요. 그래서 3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왔어? 어머님, 진짜예요. 저희도 어머님 보고 싶었어요. 수진이가 또 울었습니다. 연기였죠. 하지만 이번엔 안 통했어요. 수진아, 그만해. 연기 지겹다. 네. 수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3년 전에 보일러 고장났을 때 기억나? 30만 원 달라고 했지. 그건 당신이 뭐라고 했어? 요양원 가라고 했잖아. 수진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출 이자 내느라 죽겠다고 했지. 근데 그 주에 200만 원짜리 가방 샀더라. 어머님, 그건 오해예요. 오해? SNS에 다 올렸잖아. 사진도 봤어.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들켰다는 표정이었죠. 어머님, 그때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희는 나를 여기 버렸어. 쓰레기 버리듯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았던 게 터져나왔어요.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너는 입 다물어. 어미가 30만 원 달라는데 차단한 놈이 무슨 할 말이 있어.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도 못했죠. 어머님, 그래도 저희 가족 아니에요? 수진이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고? 가족이 이렇게 해? 어머님, 다시 시작해요. 저희가 어머님 모실게요. 필요 없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수진아, 내가 뭐가 아쉬워서 여기까지 왔는지 나도 알아.
수진이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땅 때문이지. 25억 때문에 온 거잖아. 아, 아니에요. 거짓말 그만해. 뉴스 나오기 전까지 3년 동안 전화 한 통 없었잖아. 수진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서류를 펼쳐 보였죠. 증여 계약서야. 내가 이 땅을 나한테 준 거. 법적으로 완벽해. 어머님, 그때 제가 실수? 너희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와서 도장 찍게 했잖아. 수진이가 입술을 떨었어요. 그리고 이것 봐.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증여세 납부 확인서야. 내가 상속세 회피하려고 내 명의로 돌린 것도 다 기록돼 있어. 그건 어떻게 해? 변호사한테 다 물어봤어. 내 친정 아버지 땅이었지. 상속세 내기 싫어서 나한테 떠넘긴 거. 수진이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내가 쓰레기라고 했던 땅이야. 나는 3년 동안 그 쓰레기 땅에서 살았어.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참았어요. 어머님, 제발요. 저희 용서해 주세요. 수진이가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 왜 용서해 줘야 돼? 저희가 어머님 가족인데. 가족은 사람을 이렇게 버리지 않아. 서류를 다시 접었습니다. 보상금은 내가 받아. 법적으로 내 땅이니까. 어머님,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절반은 고아원에 기부할 거야. 뭐라고요? 나처럼 버림받은 아이들한테 줄 거야. 나머지는 내 노후 자금이고. 어머님, 그 돈은 원래 제 친정 아버지 땅이었어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래, 맞아. 내 아버지 땅이었지. 근데 내가 나한테 준 거잖아. 그건 실수였어요. 명예 이전할 때 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착오? 변호사 앞에서 도장 찍었는데 수진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아, 소용없어. 이미 변호사 상담 다 받았어. 법적으로 완벽해. 저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소송 걸 거예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협박이었죠. 그래, 해봐. 근데 너 증여세 탈루 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 네. 상속세 회피 목적으로 증여했잖아. 이거 국세청에 신고하면 어떻게 돼? 수진이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어머님,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탈세잖아. 어머님, 수진이가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준호, 아들을 쳐다봤어요. 엄마, 너는 내 아들 아니야. 오늘부터,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 어미를 컨테이너에 버리고 3년 동안 연락 안 한 놈이 내 아들이야? 준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가. 둘 다 나가. 어머님, 안 나가면 경찰 불러.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2를 눌렀어요. 진짜 신고할 거예요? 수진이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그럼, 주거 침입이야. 여긴 내 땅이거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요? 어머님, 알았어요. 갈게요.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흙이 묻은 옷을 털었죠. 경찰 부르지 마세요. 갈게요. 빨리 가.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협박했습니다. 후회는 내가 할 거야. 강남 아파트는 어떻게 할 건데? 뭐가요? 재건축 분담금 5억 나온대. 대출도 있고. 수진이의 얼굴이 또 굳었어요. 집값도 떨어지고 있던데. 17억까지 내려갔다며.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 믿고 싶으면 믿어. 근데 분담금은 내야 할 거 아냐? 수진이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빨리 안 가? 갈게요. 수진이가 비틀거리며 차로 향했어요. 준호도 따라갔죠. 차 문을 열며 수진이가 뒤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싸늘했어요. 증오가 가득했죠. 어머님, 꼭 기억하세요. 제가 가만 안 둘 거예요. 해봐. 내 땅 한 평도 내 발 못 들인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어요. 김 이장님이 나타났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제 끝났어요. 시원하시겠어요?
네, 3년 묵은 체증이 내려갔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이제 진짜 끝이었습니다. 복수는 완성됐죠.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3년 동안의 서름이 한순간에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이겼어요. 제대로 이겼어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5년이 흘렀습니다. 보상금을 받은 건 그의 가을이었어요. 통장에 25억이 찍혔을 때의 기분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약속대로 절반을 기부했죠. 고아원 3곳에 나눠서 10억을 보냈어요. 원장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이제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이렇게 기쁜 줄 몰랐습니다. 나머지 15억으로 강남에 있는 고급 실버타운에 들어갔어요. 월 500만 원짜리였죠. 넓은 방에 거실도 있고 주방도 딸려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한강이 보였어요. 30년 전 남편과 함께 보던 그 한강이었죠. 여보, 우리 다시 강남에 왔어요. 창가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줄 것 같았어요. 실버타운에는 문화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수채화였죠. 선생님이 제 그림을 보고 칭찬했습니다. 할머니, 재능이 있으세요. 아이고, 이제 겨우 시작했는데요. 아니에요. 색감이 정말 좋으세요. 처음으로 제가 잘하는 게 생겼습니다. 그림 그리는 시간이 제일 행복했어요. 여행도 다녔습니다.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갔어요. 실버타운에서 단체로 가는 여행이었죠. 같이 간 할머니들과 친구가 됐습니다. 이 언니, 인생 이렇게 사는 거지. 친구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70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지난해 봄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기부천사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실버타운 직원이 말했죠. 인터뷰요? 네, 할머니가 고아원에 큰 돈을 기부하셨잖아요. 그게 알려졌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고아원 원장님이 부탁했어요. 할머니, 인터뷰해 주세요. 할머니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수락했습니다. 촬영 날 기자가 질문했어요. 할머니, 25억이나 되는 돈을 절반이나 기부하신 이유가 뭔가요? 저도 버림받아봤거든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버림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네, 가족한테요. 그래서 버림받은 아이들 마음을 알아요. 기자의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셨네요. 일어설 수밖에 없었어요.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인터뷰가 방송됐습니다. 반응이 뜨거웠대요. 실버타운으로 편지가 수백 통 왔죠. 응원의 편지였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많이 보냈어요. 할머니 이야기 듣고 용기 얻었습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됐다는 게 감사했어요. 한편 그 시각 서울 변두리에서는요. 수진이가 좁은 월세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6평짜리 원룸이었어요. 곰팡이 냄새가 났죠. TV를 켰습니다. 저녁 뉴스였어요. 기부천사 할머니 고아원에 10억 쾌척. 화면에 제가 나왔습니다. 실버타운 거실에서 인터뷰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그저 버림받은 아이들을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 목소리가 TV에서 흘러나왔어요. 수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리모컨을 집어던졌어요. 벽에 부딪혀 부서졌죠. 아,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2년 전에 경매로 넘어갔어요. 재건축 분담금을 못 낸 겁니다. 5억이 어디 있었겠어요. 은행에서 독촉이 들어왔죠. 대출 이자를 3개월 연체했다고요. 결국 집을 빼앗겼습니다. 경매로 넘어갈 때 준호와 크게 싸웠대요.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욕심 부려서. 수진이가 소리쳤답니다. 내 욕심? 너도 찬성했잖아.
당신이 엄마 말렸어야지. 둘이 서로 책임을 떠넘겼어요. 결국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지금은 법원에서 재산 분할 다투는 중이래요. 나눌 재산도 없으면서 말이죠. 수진이는 편의점 알바를 합니다. 시급 9,000원이에요. 하루 8시간 일해도 한 달에 150만 원이 안 됐죠. 월세가 50만 원이고 생활비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어제는 편의점에서 손님한테 혼났대요. 야, 거스름 돈 잘못 줬어.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남한테 머리 숙여본 적 없던 수진이가요. 그날 밤 수진이는 휴대폰으로 제 인터뷰 영상을 찾아봤어요. 댓글을 읽었죠. 할머니 멋지십니다. 존경스러워요. 본받고 싶어요. 댓글이 수천 개였습니다. 모두 저를 칭찬하는 내용이었어요. 수진이가 핸드폰을 내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깨졌어요. 내 돈이었는데, 내 돈이었어. 벽을 치며 울었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없었죠. 준호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방의 작은 회사로 발령났대요. 강등이었습니다. 월급도 반으로 줄었어요. 혼자 고시원에서 살고 있답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요. 가끔 제게 전화를 걸어요. 여전히 차단 상태지만요. 엄마 미안해. 엄마 용서해줘. 음성 메시지를 남긴답니다. 하지만 저는 들어보지도 않습니다. 삭제해버리죠. 용서할 생각이 없어요. 어미를 버린 자식을 왜 용서해야 하나요? 지난주에는 김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실버타운까지 오셨어요. 할머니, 정말 잘 사시네요. 이장님 덕분이에요. 그때 변호사 소개해 주시고. 아니에요. 할머니가 잘하신 거죠. 김 이장님이 웃으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할머니 자랑해요. 우리 동네 출신이라고. 이장님 고마워요. 정말로요. 김 이장님이 돌아가시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한강을 바라봤어요. 5년 전 컨테이너에서 떨며 지내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추위에 몸을 움츠리고 돌밭을 일구던 모습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버텨낸 보람이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첩을 열었죠. 남편 사진이 나왔습니다. 여보, 당신 보고 싶어요. 근데 행복해요. 우리 결국 이겼잖아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친구 할머니들이 반겼죠. 언니, 여기 앉아요. 오늘 메뉴 뭐예요? 갈비찜이래요. 다 같이 웃으며 식사했습니다. 따뜻한 밥, 맛있는 반찬, 그리고 좋은 사람들.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실버타운 정원은 꽃이 만발했어요. 장미가 예뻤죠.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노을이 물들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안다고 하더니 정말 그랬어요. 70이 넘어서 이렇게 행복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잘 사는 사람 없습니다. 수진이가 증명했죠. 욕심은 결국 화를 부릅니다. 25억을 탐내다가 전부 잃었잖아요. 반대로 선한 마음은 복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증명했어요. 3년 동안 버텼고 인내했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있는 거죠. 여러분도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버티세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저처럼요. 벤치에서 일어나 방으로 돌아왔어요. 창문을 열고 한강을 다시 봤습니다. 여보, 잘 자요. 내일도 좋은 하루일 거예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포근한 이불을 덮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죠.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그림 수업이 있다고. 친구들과 차도 마시기로 했다고. 기대됐습니다. 내일이요.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편안하게요.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